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하는 것 중에 기본권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권의 내용 관련해서는 성격, 그리고 헌법의 조항이 그대로 좀 보기에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익숙해져라 라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입법부 나가는데요. 입법부 나가기 전에 오늘 짝수 강의니까 좋은 거 소개해 드리죠. 네.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요. 사진 나오나요? 네. 지리산입니다. 아, 멋있죠. 선생님이 저렇게 멋있는 거 몇 장 찍었거든요. 몇 장. 안 멋있으세요? 감독님들은 안 멋있나 봐요. 네, 저거는, 멋있어요? 네. 비전문가의 그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름이 아래 있잖아요. 그거 자체 멋있지 않나요? 네, 선생님이 그 지리산을 간 것은 8월 달이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한 10몇 명. 예. 정말 거지처럼 다녔습니다. 거지처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리산 같은 국립공원 가면 이제 종주를 하려면 3박 4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니까 잘 못하니까 3박 4일 코스를 잡았습니다. 남학생들끼리 가면 한 2박 3일도 가고 막 그렇다고 하대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쭉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8월에 갔는데요. 너무 추워서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너무 추워서 그 능선을 따라서 쭉 가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막 가슴 벅차지 않아요? 이게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그 능선을 따라서 온갖 좋은 경치를 다 보면서 이렇게 쫙 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되게 춥고 낮에는 땀을 흘리면서도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너무너무 진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갈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막 3박 4일씩 막 이렇게 배낭 메고 이제 용기도 잘 안 나고요.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 꼭.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막 이렇게 한 산들 이렇게 딱 메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반 애들 데리고 아차산에 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던 생각 나는데 근데 산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 멋있지요? 지리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입법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 입법과정과 입법부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헌법으로 치면 3장의 국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치를 배운다고 할 때 기대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정치 배운다고 할 때 막 민주주의, 정말 막 사회계약설, 막 이런 좀 추상적인 것들을 하고 왔는데 1단원에서 2단원에서 선거 배울 때 정치 배우는 느낌 났잖아요. 이 3단원에서 입법부 배우고 행정부 배울 때 정치 배우는 느낌이 여러분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재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24강이죠. 24강이고요. 입법부와 입법 과정입니다. 입법 과정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24강과 25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입법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즉 다시 말하면 입법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하는 권한 중에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국회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 사실 이 국회의 지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를 들어가는 아주 얘부터 알고 가야지 국회는 어떤 지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이 국회의 구성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당연히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겠죠.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의 대장격인 의장과 부의장, 반장, 부반장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단이 있죠. 그쵸? 그리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종 위원회와 그리고 교섭단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그래서 이게 국회의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국회 운영입니다.
정기회, 임시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요. 그쵸? 정기회, 임시회. 그리고 회의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쵸? 회의 진행, 의사 진행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의 원칙 4가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이 바로 뭐냐면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는 이유, 입법에 대한 권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돈 쓰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국가가 돈을 쓴다고 할 때는 국민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국가가 막 돈을 쓰는 거죠. 그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돈 어디 잘 쓰고 있나 보자. 어떻게 쓸 건데? 라고 당연히 검사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권한이 있고요. 나라 정치 잘하는지, 나라 정치, 국정을 감시하는, 견제하는, 통제하는 그런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헌법에 써 있는 기관, 헌법기관, 국가기관 구성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볼 내용들, 다음 시간까지 볼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서 이 국회가 오늘날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현상을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국회 관련돼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거, 국회의 지위, 그다음에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국회 어떻게 운영할까? 그리고 국회는 어떤 권한 가지고 있지?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회가 오늘날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까지가 여러분 공부할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국회의 지위, 국회 구성, 운영은, 권한은, 그쵸?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을 여러분 보면요. 국회의 구성, 여기 국회의원 의장단, 본회의, 각종 위원회, 그리고 교섭단체 여기 관련돼서 5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성과 운영 여기 합쳐서요. 5문제 출제가 됐고요. 지난 3년간. 그리고 이 입법에 관해서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7문제.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해서 3문제. 그리고 국정감시에 관해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회주의 위기에 관련해서 6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의회주의 위기와 관련된 주제는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유심히 봐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거의 답니다. 그렇죠? 구성과 운영 그리고 권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꼼꼼히 하나하나 큰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내용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국회의 지위에 대해서 먼저 보고 구성, 운영, 권한 이런 순으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회의 지위.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기본 바탕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회는 어때요? 국회는 어떤 지위를 가져요? 그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그런 지위를 갖죠. 이 국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의제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죠. 그렇죠? 국회가 없다면 이 대의제를 실현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국회의 지위,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대의제라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국회의 지위,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다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말하고자 하는 그런 지위는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국회가 국정 감시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상권분립에 따라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지위와 연관시켜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 지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법 만들고요. 나라 정치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다. 됐습니다. 이 이상 필요 없어요. 예, 한번 쭉 하고 가면 돼요. 되셨죠? 네. 이제 볼 거 국회의 구성입니다. 이제 국회의 구성부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두 번째, 국회의 구성. 먼저 이게 차례차례로 이제 정리하기에 앞서서 국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네. 국회 가보셨어요? 국회의사당? 선생님 가봤는데 사실 되게 조그맣니다. 네. 우리가 TV에서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직접 가니까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네. 한번 그게 가려면 미리 신청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아요. 예. 여기 가운데 의장석이 있죠. 그렇죠? 의장석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의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299명 뽑아놓고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헌법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으로.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은 18대 국회에서 299명을 뽑았는데 지금 몇 개가 공석이 되어 있고 아무튼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았어요. 200명 이상 뽑았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대표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의장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18대 국회입니다. 2008년 5월 30일 날 개원해서 그리고 2012년 5월 29일까지 딱 4년입니다. 그래서 이 반장도 1학기 반장, 2학기 반장이 있듯이 국회의 반장, 의장도 1학기 의장, 2학기 의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기 2년 동안 반장, 후반기 2년 동안 반장, 지금은 후반기 반장님이 계십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의장은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 혹은 제일 큰 정당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분이 의장이시죠. 한나라당 출신 분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부의장, 의장이 1명이고요. 부의장이 2명이에요. 부반장인 거죠. 부의장이 2명입니다. 그래서 원내 제1당, 제일 큰 정당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당에서 한 명 한 명씩 차지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임기가 2년씩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진다. 이건 상식입니다. 시험에 안 나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장, 부의장단이 있고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200명 이상. 여러분 선거 때 배웠죠. 지역구에서 뽑고,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 지역구 출신이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국회의사당 딱 가보면요. 요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는 한나라당이 차지래요. 네. 그리고 이쪽이 민주당석.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자잘자잘한 정당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정당들에서 싫어할까요? 좀 작은 정당들. 그리고 여러분 이 옆에 보면요. 예. 국무위원석이 있습니다. 네. 국무위원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나라의 업무를 보는 위원, 다시 말하면 행정각부의 장이 됩니다. 네. 행정각부의 장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자리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정 요소라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행정부 사람 불러다가 여기 잠깐 가만 앉아봐. 그래놓고 너네 하고 싶은 말 해봐. 예. 연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굉장히 친밀한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의원 내각제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가 나와가지고 질의응답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연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의원들 여기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자리가 여러분 좋은 자리일까요? 앞자리, 뒷자리 어딜까요? 여기 뒷자리가 좋은 자리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가는 출입문하고도 가깝고요. 네, 회의하다 지루하면 나가나? 그건 아니겠죠? 네, 출입문하고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높은 데 앉아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관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쫙 볼 수 있잖아요.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이 뒷자리들은 대부분 그 당에서 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유의 깊게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봐서 여기 딱 뒤에 앉아있는 분 거물급들. 네. 네,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했고요. 국회 구성 보면 의장, 부의장, 의장단이라고 부릅니다. 의장단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요.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죠. 뭐 물론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첫 번째 면책 특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 특권.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모두 국회의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해주는 특권이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그런 업무와 관련된 직무상의 발언 그리고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권입니다. 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세요. 어떤 국회의원이 뭐 국회의사당 또는 그렇게 해서 막 일을 하면서 일이죠. 그분들에게 나란 일을 하시면서 누가 어떤 비리 혐의가 있다더라 또 누가 뭐 어쩌다더라 막 이런 것을 말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나타나서 너 명예훼손이야, 너 손해배상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막 달려들면 무서워서 나라 일 하겠어요? 그쵸? 못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일하라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그런 직무상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해주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소신대로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네.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정말 현장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라는 말 이따 쓸 텐데요. 회의 기간 중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1년 내내 우리나라 회의 열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회의, 정기회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 네. 그 다음에 회기 전에 만약에 체포가 됐어요. 회의 기간 전에. 회의 맨날 열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회의 기간 전에 체포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국회가 석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쵸? 실제로 그 회기 중에 어떤 국회의원의 비리 혐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절차가 되냐면요. 체포 동의안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법관이 정부한테 보냅니다. 국회의원 누구누구 씨를 체포하고 싶은데 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한테 보내요. 그러면 정부가 국회한테 체포 동의서 왔는데 체포 동의안 동의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동의했을 때만 체포가 되고요.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2009년인가요? 2009년에 15년 만에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가지고 어떤 한 국회의원이 비리 혐의로 이렇게 체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신문 기사들 보면요. 동료 국회의원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의 동료를 이렇게 체포시키기 위해서 막 가슴이 아프다. 막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이 불체포 특권이 이제 공고하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좀 잘못을 하고 비리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체포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체포되지 않는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 역시 국회의원이 자주적으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라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겸직 금지의 의무라든가 우리나라 국가의 이익을 내 사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할 그런 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보면 그 의무보다는 이제 특권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래서 회의 기간 중에는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이 와요. 그러면 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체포되지 않고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체포가 됐으면 국회가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 구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의장단 받고 첫 번째 이렇게 쓰겠습니다. 본회의.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적 국회의원 전원이 여기 본회의에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국회의사당이 쫙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하죠. 그게 본회의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최종적인 국회의 최종적 의사결정은 이 본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이 본회의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현대사회가 정말 할 일이 많아지고 업무도 많아지고 뭐 비대화되고 그랬죠.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폭발적으로 일이 늘어났죠. 다시 말하면 다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엄청 확대가 됐습니다. 정말 많아요. 국가의 기능이 정말 많음과 동시에 같이 갈 게 뭐예요? 국회가 할 일도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회의, 저 회의장에서 모든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이 본회의장에서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안건을 이 국회의원 299명이 모여가지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어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작년에 올라온 법률안만 작년에 뭐 정부가 낸 법률안만 500여 건이 넘는다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500여 건을 처리하려면 이 국회의원들이 계속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비효율성이 큽니까? 그런데다가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본회의를 통해서 국회의 모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능이 확대되면서 참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더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처리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두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각종위원회입니다. 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 반 35명 혹은 40명입니다. 우리 반의 모든 일을 다 우리 반 40명이 모여서 하는 것.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정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번번이 40명이 다 모이기도 어렵고 처리해야 될 건 안건도 되게 많고 그중에 몇 명은 얘기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아있고 모른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즉 학급의 일이 너무 많은데 매번 다 모이는 게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부서를 두죠? 부서에 그렇죠? 부서를 둡니다. 학급에도 미화부, 학습부, 무슨 총무부 이런 식으로 부서를 나눠서 그 부서에서 좀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각종 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냐면 상임위원회가 16개가 있고요. 상임위원회가 16개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면 정부 조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정부 조직하고.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국방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방위원회는 정부 조직인 어디를 감시하고 어디랑 얘기해? 국방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 국방에 관한 그 법률은 또 전문적으로 이들이 보면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얼마나 많아요? 또 해볼까요? 환경노동위원회. 이렇게 하면 여기는 정부 조직인 환경부하고 노동부. 이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이 환경 노동과 관련된 법률안을 얘네가 전문적으로 보고요. 네.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모두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잖아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우리 반의 학급 일원이 되면 누구든지 총무부, 미화부, 환경부 이렇게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런 위원회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자기 특기 전문성에 맞춰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그 본회의장에서 모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거기서 다 하려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전문성도 떨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굉장히 입법의 효율성도,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지더라는 거죠. 맞죠? 국방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여성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이런 거에 전문적인 국회의원들의 소속돼서 거기서 먼저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전문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죠? 어때요? 이 상임위원회는 정부 조직하고 거의 대칭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 국가기관 정부 조직을 감시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법은 여기서 이렇게 국방에 관한 법을 만들면 얘네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어때요? 여기는 의회고 여기는 행정부죠. 그렇죠? 의회와 행정부 간의 의사소통도 확대가 돼요. 도 많이 되죠. 이런 장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셨죠? 네. 국회 구성 본회의.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항상 임명된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다 각각의 전문성에 맞춰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미화부 이런 것보다는 총무부, 학습부가 더 낫지 않아요? 막 그렇게 학생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과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다음에 이 특별위원회에는요. 이런 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어가 나오니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그런 살림살이 규모도 커지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감시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그냥 만들었다 사라지고 막 이랬었는데 2000년부터 해가지고 아예 이걸 탁 상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잘하고 있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상임위원회가 왜 등장했는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아시겠죠?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저쪽에 가서 할까요? 네, 이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섭단체입니다. 네. 교섭단체는 먼저 정의를 할게요. 먼저 정의하면 20인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모임에 부여하는 지위입니다. 여러분 그 교섭단체를 설명하기 앞서 학교로 해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학교 여러분이 짜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2월 달에나 1월 달에 이렇게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몇 월 달에 중간고사 볼지, 몇 월 며칠부터 기말고사 볼지. 그 다음에 2학년 수학여행은 언제 가고 1학년 수련회는 언제 갈지. 체육대회는 언제 할지 등등등 있잖아요. 1년간의 학교 계획 있죠. 그렇죠? 그걸 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짤 때 선생님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제일 아래에 있는 선생님이니까. 네. 자, 그런 일정을 짤 때요. 전 교사 다 불러놓고 저희 학교가 교사가 한 90명 되는데 90명 다 불러놓고 체육대회 언제 할까요? 뭐 할까요? 하다 보면 저는 언제 가줘요? 저는 이때 가줘요? 막 말 많고 진짜. 그렇죠? 잘 안 되죠. 마찬가지로 국회도요. 국회도 1년 동안의 일정을 짜야 돼요. 언제 임시국회도 열고 그다음에 정기국회 기간에는 뭐뭐뭐 할 거고 뭐 어떻게 처리할 거고 하는 그런 대강의 일정을 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정당들 다 부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정당으로 등록된 것만 20개가 넘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그 다음에 뭐 진보신당,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한나라당이 171석이고 민주당이 84석이고 자유선진당이 12석이고 창조한국당이 8석이고 진보신당이 1석인가요? 틀리면 안 되는데 네, 모르겠다. 지우고요. 아무튼 이렇게요. 자, 보세요. 국회가 1년 동안 어떻게 할지, 뭐 학교로 치면 체육대회 언제 할지, 뭐 할지 이렇게 계획 짜는데 이 정당들이 다 모여서 언제가 좋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자기네 편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하다 보면 이게 일정 짜기도 어렵고 너무 그러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교섭,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주는 그런 단체, 교섭단체라는 것을 두게 됐습니다. 자, 벌써 보세요. 이게 교섭단체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라당은 교섭단체죠. 교섭단체입니다. 왜요? 20명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니까 한나라당은 교섭단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교섭단체지요. 그리고 교섭단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섭단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회 일정 짜고 뭐하고 등등 국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데 다른 정당 다 빠지고요. 이 두 정당이 대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명 이상을 차지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정당의 지위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교섭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정당은 정말 당당한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정당들이 그 20명 교섭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에 되게 민감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 여기 보면 20명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또는 모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 초반기에는요. 이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모여가지고 자유선진당이 13석, 창조한국당이 8석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6석이다. 6석. 네, 잘못했네요. 6석. 창조한국당이 지금 6석입니다. 초반기에 자유선진당이 8석, 자유선진당이 13석, 창조한국당이 8석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쳐서 20석 넘었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창조의 모임, 자유와 창조의 모임인가? 이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2석, 6석으로 둘이 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20석이. 그래서 지금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만큼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모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실 사례를 가져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는 이렇게 20명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또는 이렇게 모임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좀 정리해서 쓰자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원내 대표를 통해서 원내 대표를 통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 국회 운영에 합의하는 것. 합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에 어려운 말 나와 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말 나와 있죠.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국회 그림 다시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그쵸? 요 밖에 무수히 많은 정당들이 있죠. 그쵸? 네. 무수히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한나라당. 그 다음에 민주당.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요. 이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민주당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분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분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이 사람은 원내로, 국회 내로 진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원내라고 부르고, 네, 여기 밖에는 원외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을 보면 원내대표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 즉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 돼서 이 교섭단체를 만든 거기 대표, 원내대표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라는 이 큰 정당, 이 정당의 대표는 누구냐면 손학규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손학규라는 사람은 원내 못 들어갔어요. 즉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정당인이에요. 정당인.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당의 대표가 꼭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민주당원이라는 그 정당인으로서 이 대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대표는 정당원이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정당의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하고 민주당만 원내대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를 통해서 국회 운영에 합의하는 거야. 다른 진짜 많은 정당들 다 빼버리고요.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처럼 20명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그 정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며칠 날 어떻게 할지, 정기국회 언제 어떻게 할지 이런 일정들을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말 당당한 정당으로 인정받는 거죠. 실제로 교섭단체 지위를 가지면요, 정말 그 많은 이득이 있는데, 뭐 정당 보조금도 더 많이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원내대표들 있죠. 원내대표들은 그 국회가 열리면 막 원내대표 막 대표 연설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정말 다른 정당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모임에게 주는 지위로서 그런 지위를 가진 그 당의 대표, 그걸 원내대표라고 말을 하고, 국회의원 원내대표라고 말을 하고, 이 원내대표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꾀하는 것, 그것을 교섭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처럼 원내대표, 한나라당은요,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는 무조건 국회의원이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고, 한나라 당대표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당대표가 무조건 국회의원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그냥 정당인이면서 당대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국회 구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국회 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선생님이 올해 이제 1년 동안 그 EBS에 이제 파견 근무를 나와서 있게 되는데, 선생님도 공부할 때 최태원 선생님 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실까 정말 그랬었는데, 요즘 보면서 막 느낀 건 진짜 10년 되셨대요. 10년이 넘으셨다고 그러나, EBS 강의하신 지. 근데도 정말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되면 강의 준비할 거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 강의 통해서 정말 배우는 것도 많지요. 저도 그런 강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네, 사진 보내봤어요. 네. 국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정치에 진짜 재미있는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국회의 구성 봤고요. 이제 국회 운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국회의 운영. 첫 번째 정기회와 임시회. 쌤이 아까 뭐 자꾸 말씀을 드리다가 나왔는데요. 정기국회니 임시국회니.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정기회, 정기국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임시회는 임시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국회는요. 매년 딱 한 번입니다. 매년 1회. 그런데 이 정기국회는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써 있어요.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100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정기회가 열린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열린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임시회는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통령의 요구로 임시회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원 내각 제정 요소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구성원인 대통령이 의회한테 회의를 열어라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밀접하게 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로 하여금 임시회의를 열어라라고 할 때는 왜 열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다음에 그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와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볼게요. 뭐 국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정기회 기관이나 임시회 기관이나 네, 법안을 심사하는 그런 입법에 대한 기능은 뭐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기국회 기관에 하는 일, 국정감사입니다. 이따 국정감사를 다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국정감사를 했다 그러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구나라고 알으셔야 됩니다.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거야. 즉 국회는 나라 정치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라 정치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권한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EBS도 1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들한테 너네 제대로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이제 감사를 받죠.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이다라고 TV에서 나오면 그건 국회가 정기국회를 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 정기국회 기간에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 국정감사. 뭐 입법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입법부니까 예산 심의 확정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지출하고 뭐 해야 될 그 내년 사업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 어디 낭비할 데는 없는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등은 국회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 확정을 이 정기국회 기간에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년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 국민의 돈 세금 요만큼을 쓸 거고요. 막 이런 거를 정부가 국회한테 제출을 하면 정부가 그걸 막 심의를 하는 건 1년 중에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년 중에 말쯤에 가서 정부가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돈 쓸 거야. 라고 예산안을 내밀면 국회가 막 보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확정해 주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에 따라서 정부가 막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기국회는요, 9월에 보통 열립니다. 9월에 예산 심의 확정하고 국정감사하고 하는 등의 정기국회가 보통 열린다라는 것. 날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가 합의할까요? 교섭단체의 그장, 원내대표들이 딱 모여서 정기국회 몇 월에 개회할까? 아니, 몇 월이 아니라 며칠 날 개회할까? 그리고 언제 끝낼까? 그리고 언제 국정감사할까? 이런 아주 중요한 일정들을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들이 다 합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단체 지위가 중요한 것이고요. 됐죠? 그리고요, 여기 임시의 기간 동안에는요, 국정조사를 합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벌써 나와버렸는데, 네. 국정감사는 나라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조사가 되고요. 국정조사는 아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고 정기회는 매년 한 번, 그렇죠? 보통 9월에 한다. 그리고 며칠 날 열릴지 며칠 날 끝날지 하는 것들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상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시회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30일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입법에 관한 것은 하는데 국정감사를 한다. 예산심의 확정을 한다. 그러면 정기회가 열리는구나 라고 문제 속에서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사 진행 원칙. 의사 진행 원칙 모두 4가지가 되는데요. 이 4가지 가운데서 끝에 2가지는 조금 어렵고 조금 강조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딱 얘기가 되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의사 진행의 원칙은 뭐냐면 바로 정족수의 원칙입니다. 정족수 원칙. 정족수는 뭐냐면 뭔가 결정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라고 부르는 것. 왜요? 예?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드는데 무조건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만족할 만한 숫자를 아예 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회의 진행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항은 어떻게 하냐면 국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이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 이것을 일반 의결 정족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진행의 원칙 첫 번째, 뭔가 결정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 그것을 정족수 원칙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사항은 다 어떻게 해요? 제적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출석해서 출석한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좋아, 찬성, 그러면 통과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특별한 의결 정족수도 있어요. 특별 의결 정족수도 있어요. 이 특별 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이 탐스러운 정치하고 그럴 때 이거 막 오려가지고 막 여러분 붙여주고 막 그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실 때 이거 특별 의결 정족수 막 다 달달달달 암기하고 그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이 특별 의결 정족수는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나오게 되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셔갖고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법률안을 재의결할 때, 헌법 개정할 때, 그리고 탄핵 소추할 때, 이럴 때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는 일반 의결 정족수를 쓰지 않고요.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써요. 그래서 이럴 때 정도, 이때 공부할 때 숫자 나오면 그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진짜 더 많은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족수의 원칙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는 회의 공개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가 어떻게 회의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어때요? 민주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공정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진행의 원칙 첫 번째 정족수의 원칙, 일반 의결 정족수,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 의결 정족수 있다라고 하고, 공부할 때 나오면 그때 암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 그리고 여러분 회기 계속의 원칙, 그리고 일사부재의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의사 진행의 원칙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 이어서 회기 계속과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국회 오늘 맛배기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공부하고 나면 신문의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들릴까요? 원내대표가 뭔지, 교섭단체가 뭔지, 상임위원회는 왜 있는지, 본회의에서 뭐 하는지 이런 거 공부한 거 정말 값진 시간 맞으셨죠? 네. 다음 시간에 의사진행의 원칙까지 아주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안녕.